북한은 오늘날 세계에서 유일하게 국민이 국가의 사전 허가 없이 떠나는 것이 불법인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북한 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반역죄로 간주되고 시도하다 잡히면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긴 징역형을 받거나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어요. 북한 영토 내에서 이동하는 것조차 어렵고 국가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되는데 나라의 한 내부 지방에서 다른 곳으로 합법적으로 이동하려면 공식 문서와 허가증이 필요하거든요. 북한은 거의 전 세계 모든 조직에 의해 지구상에서 가장 최악의 인권 기록을 가진 나라로 보편적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모든 남성은 최소 10년간 북한군에 복무하도록 강제되고 언론의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유일한 미디어 제공자들은 모두 국가 소유예요. 2017년 국제 앰네스티는 나라 전역의 수용소에 약 20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들은 종종 노예 노동, 고문, 즉결 처형을 당하고 있었어요. 정치와 관련 없는 범죄로 인한 나라의 다른 모든 죄수들은 말할 것도 없죠. 북한에서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단지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감옥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2009년에 부모가 당국에 의해 성경을 소지하고 있다가 잡힌 후 평생 감옥형을 선고받은 2살짜리 아이의 악명 높은 사례가 최근에야 미국 국무부를 통해 밝혀졌어요. 외부 세계로부터의 모든 외국 미디어와 콘텐츠는 수십 년 동안 북한 내에서 엄격히 불법화되어 왔습니다. 그러한 콘텐츠를 밀수입하거나 유포하거나 소비하다 잡힌 사람에게는 평생 징역과 사형을 포함한 다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요. 북한은 오늘날 세계에서 죄수의 공개 처형을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4개국 중 하나인데 다른 나라들은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소말리아뿐입니다. 역사적으로 외국인들이 나라에 들어가는 허가를 받는 것도 극도로 어려웠고 허가를 받았을 때조차 그들은 영구적으로 강도 높은 감시하에 놓이며 정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고도의 선별된 곳에만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은 단순한 비극이 아닙니다.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한 단면이죠.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봉쇄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북한에서 탈출이 불가능해진 진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때때로 방문하는 외국인들은 정권의 수많은 자의적인 법률을 위반했을 때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해요. 2016년 관광객으로 북한을 방문했던 미국인 오토 원비어는 호텔 벽에서 선전 포스터를 훔치려 시도했다는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 범죄로 나중에 15년의 강제 노동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1년 조금 넘어서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돌려보내졌고 설명도 거의 없이 며칠 후 사망했어요. 이 모든 것의 결과로 북한은 오랫동안 현대세계에 존재하는 가장 고립되고 비밀스러운 나라로 간주되어 왔으며 무엇이든 또는 누구든 들어가거나 나가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탈출하거나 불법 물자를 나라로 밀수하는 것은 항상 다양한 이유로 어려웠지만 모든 것은 북한의 다소 독특한 지리적 특성에서 시작됩니다. 수십 년 동안 나라의 김씨 왕조는 본질적으로 북한을 외부 세계의 나머지와 완전히 분리되고 제거된 사실상의 섬으로 변형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왔어요. 동쪽과 서쪽으로 이것은 이미 동해와 황해해의 형태로 지리적으로 부여되었습니다. 이 바다들 중 하나를 가로질러 나라 밖으로 탈출하는 것은 엄청나게 도전적인데 나라 내에서 배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북한 해군이 해안 전역에서 정기적인 순찰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남한 자체는 분명히 북한 탈북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는 최우선 장소입니다. 대부분 남한이 훨씬 더 부유하고 발전된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남한 정부는 공식적으로 전체 한반도의 모든 토착 한국인들을 자국 시민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2,500만 거주자 모두를 포함해서요. 남한으로 갈 수 있는 모든 북한인은 자동으로 남한 시민으로 간주되고 그것만으로도 떠날 엄청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1990년대 이후 나라 밖으로 성공적으로 탈출한 모든 북한 탈북자들 중 3만 4천 명이 남한으로 갔는데 유럽에는 약 1,000명, 미국에는 약 200명만 있었어요. 하지만 남한으로 직접 가는 것은 거의 항상 불가능했습니다. 남쪽 국경의 전체 길이를 해안에서 해안까지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 즉 DMZ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이름과 달리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중무장된 국경인데 거의 아무것도 통과하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양쪽에 수만 명의 군대가 수많은 벽, 요새, 철조망을 직접 순찰하고 있고 약 200만 개의 지뢰가 있어요. 북한 국경 수비대는 건너려고 시도하는 사람을 누구든 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북쪽 국경 100km 이내에 75만 명의 북한 군인이 배치되어 있고 남쪽 국경 100km 이내에 45만 명의 남한 군인과 2만 명의 미군이 배치되어 있어요. 남한으로 직접 들어가기 위해 이 극도로 위압적인 장애물을 돌파하는 것은 항상 매우 위험하고 위험 부담이 컸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 성공적으로 해낸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한에서 탈출하는 비교적 더 쉽지만
여전히 극도로 어려운 길은 북쪽 국경을 가로질러 중국이나 러시아로 달리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이것은 역사적으로 북한으로 불법 밀수품을 밀수하는 가장 쉬운 국경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공식적인 군사 동맹을 유지하고 있고 관계가 조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남쪽 국경에서 보이는 노골적인 적대감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의 침공 위험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군인을 여기에 배치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동시에 북한의 러시아와의 국경은 약 17km에 불과해서 매우 작고 북한의 러시아와의 관계도 비슷하게 따뜻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러시아 침공을 억제하기 위해 작은 국경을 따라 군인들을 주둔시킬 큰 필요가 결코 없었습니다. 게다가 북한의 중국과의 국경은 거대해요. 거칠고 인구가 매우 희박한 산과 숲을 통해 압록강과 두만강을 일반적으로 따라가면서 1300km 이상 뻗어 있고 구불구불합니다. 따라서 북한 역사의 대부분 동안 중국과의 이 긴 북쪽 국경은 가볍게 순찰되고 지켜져서 상당히 다공성이었고 물품과 사람 모두를 밀수하기 비교적 쉬웠어요. 이것은 특히 압록강과 두만강이 얼어붙어 탈북자들과 밀수업자들이 단순히 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게 하는 겨울철이나 강의 깊이가 가장 낮아서 탈북자들과 밀수업자들이 쉽게 강을 건널 수 있는 여름철의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에게 이 경로의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 국경을 넘어갔을 때 아직 정확히 안전하지 않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와 중국 둘 다 북한 정부와 범죄인 인도 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이 잡는 모든 북한 탈북자가 난민이 아닌 불법 이민자로 취급되고 북한으로 추방될 것이라는 의미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즉각적인 투옥과 잠재적으로 심지어 처형에 직면할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 국경을 넘어 탈출한 거의 모든 탈북자에게 목표는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웃 안전국가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런 나라가 매우 적었습니다. 미얀마와 라오스는 항상 불가능했는데 중국과 러시아처럼 그들은 자국 영토에서 잡는 모든 북한 탈북자를 즉시 북한으로 추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탈북자들이 도망칠 수 있는 근처 안전국가로는 몽골, 태국, 베트남만 남았는데 남한이 모든 북한인들을 자국 시민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세 나라는 자국이 잡는 모든 북한 탈북자를 대신 남한으로 추방할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탈북자들의 계획은 항상 중국의 가장 다공성인 산악 국경을 건너고 나서 결국 점차적으로 몽골, 태국, 베트남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즉시 현지 당국에 자수하고 비행기를 타고 남한의 안전과 새로운 삶으로 추방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밖으로의 탈북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진정으로 급증하기 시작했어요. 1991년 말 소련이 붕괴한 후인데 소련은 북한 정권의 주요 재정 지원자였거든요. 그런 다음 주요 재정 후원자와 지지자가 사라지고 미국, 일본, 남한에 의해 무거운 금융 제재가 부과되면서 북한은 갑자기 자국의 경제와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거의 없고 농업 장비나 비료를 수입할 능력이 거의 없으며 소련으로부터의 식량 수입이 사라지고 가뭄과 홍수가 악화되고 토지의 20% 미만만이 경작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기반으로 북한은 전체 인구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식량을 획득할 수 없었고 나라 전체 역사에서 최악의 기근이 뒤따랐습니다. 북한 정부의 엄청난 수준의 비밀주의 때문에 1990년대의 기근이 정확히 얼마나 나빴는지 아무도 정말로 모르지만 추정치는 하한선에서 약 30만 명의 사망자에서 상한선에서 350만 명까지 다양한데 1994년과 1998년 사이 단 4년 동안의 일이에요. 기근에서 탈출하기를 절망적으로 원하는 대중과 함께 북한 밖으로의 탈북이 결과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 기회를 감지한 북한엔 북한의 기업가적 밀수업자들의 계급도 생겨났는데 그들은 의약품 같은 매우 필요한 물품뿐만 아니라 서양과 남한 영화, TV쇼, 책 같은 불법 밀수품도 밀수하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수천 명의 북한인들이 나라 밖으로 성공적으로 탈북하고 있었고 그들 중 대다수는 북쪽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탈출하고 결국 태국, 베트남, 몽골로 가서 거기서 남한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탈북자의 수는 대기근이 끝난 후에도 해마다 꾸준히 계속 증가했는데 2009년에 총 2,914명의 북한인이 성공적으로 남한으로 가는 길을 찾았을 때 정점에 도달했어요. 1950년대 한국전쟁 종결 이후 단일 연도에 탈북한 가장 많은 수였습니다. 나라 밖으로의 탈북은 2010년과 2011년 모두 높게 유지되었는데 각각의 해에 2,000명 이상이 발생했어요. 하지만 2011년 말에 뭔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한을 최고 지도자로 통치했던 남자가 12월에 갑자기 사망했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그를 계승했어요. 그리고 2011년 말에 권력을 잡은 이후로 김정은은 자신의 왕국 내에서 탈북과 밀수 모두를 단속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왔습니다.
신호 교란기가 북쪽 국경과 외딴 산길 전역에 설치되기 시작해서 외국 휴대폰과 위성 신호를 차단했어요. 북쪽 지역에서의 전화 통화에 대한 정보 모니터링이 증가했고 더 많은 국경 울타리가 세워지고 순찰이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러시아와 중국 모두에서도 상황이 변하고 있었어요. 2014년 러시아는 북한과 협정을 맺어서 나라에서 잡는 모든 탈북자들을 다시 추방하기 시작할 것인데 본질적으로 러시아를 탈북 희망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실행 강한 나라로서 영원히 제거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2016년 PRC 사이버 보안법이 통과된 후 자체적으로 거대한 감시국가 장치를 점점 더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단 4년 후인 2020년까지 중국인들은 나라 전역에서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의 수를 6억 2천 개 이상으로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 전역에서 작동하는 감시 카메라보다 12배 이상 많습니다. 인터넷과 휴대폰 서비스에 대한 점점 더 엄격한 모니터링과 결합해서 중국은 항상 모든 북한 탈북자들을 불법 이민자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감시에 대한 이러한 전면적인 변화는 중국 당국이 태국, 베트남, 몽골에 더 안전한 나라들로 건너가려고 시도하는 동안 나라에서 그들을 탐지하는 것을 훨씬 더 쉽게 만들었고 그들의 여정을 이전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위험 부담이 크게 만들었어요. 발전하고 있던 증가된 위험 수준을 보상하기 위해 종종 북한 탈북자들이 탈출하는 것을 도왔던 중국 내의 브로커들과 인신매매업자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점점 더 많은 돈을 청구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에 중국의 브로커가 북한 탈북자가 태국이나 베트남으로 탈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청구하는 평균 가격은 약 2,000달러였는데 평균적인 북한인에게는 많은 돈이지만 여전히 이론적으로 가능했어요. 하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직후인 2012년까지 가격은 약 4,000달러로 2배가 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브로커들이 청구하는 가격은 다시 약 8,000달러로 2배가 되었고 2017년까지 각 탈북자당 13,000달러에서 16,000달러 사이였어요. 대부분의 북한인들이 연간 2,000달러 미만을 버는데 탈출하기 위해 그런 종류의 금액을 저축하는 것은 그들에게 수년 또는 심지어 수십 년의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미 그들보다 먼저 탈출한 가족 구성원들이 있지 않는 한 브로커를 고용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대부분에게 현실적이지 않게 되었는데 그들이 남한 같은 선진 경제에서 더 높은 급여를 받는 일자리로 그들을 대신해서 돈을 저축할 수 있었거든요. 따라서 2010년대 어느 시점에 압도적인 다수의 북한인들이 나라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다면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움도 없이 완전히 혼자서만 가능하다는 지점이 생겼는데 이것은 그들이 북쪽의 산악 국경을 가로질러 스스로 여행하고 나서 어떻게든 현지 언어를 전혀 모르는 비교할 데 없는 감시국가를 가진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를 통과해서 몽골, 태국, 베트남 같은 안전한 나라로 가야 하고 전체 길을 따라 경찰에게 절대 잡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후 매년 지나면서 북한에서 성공적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의 추세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2019년까지 단지 총 47명의 북한인들만이 나라 밖으로 남한으로 탈출할 수 있었는데 2010년과 2011년 10년 10년에 탈출한 숫자의 절반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시작해서 북한에서 탈출하는 능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암울해졌어요. 2020년 1월 중국에서 2019년 11월에 코로나19의 첫 번째 보고된 사례가 만들어진 후 단 2개월 만에 북한은 세계에서 바이러스를 나라 밖으로 유지하려는 욕구를 인용하며 모든 국경을 완전히 폐쇄하고 봉쇄한 세계 최초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여행이 중단되었고 북한이 가진 모든 국제 항공편이 즉시 취소되었으며 외부 세계와의 거의 모든 외국 무역이 중단되었어요. 처음 보기에는 북한이 왜 바이러스에 대해 그렇게 일찍 그렇게 편집적이었는지가 어느 정도 말이 됩니다. 이것은 인구의 약 42%가 현재 영양실조로 간주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나라인데 현대 세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영양실조의 가장 높은 수준 중 하나이고 물론 영양실조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보다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에 훨씬 더 취약하거든요. 북한은 2022년 5월 12일에 바이러스의 첫 번째 확인된 사례를 보고하게 될 뿐이었고 단 3개월 후인 8월에 정권은 이미 나라에서 그것을 근절하는 것에 대한 승리를 자체 선언했는데 공식적으로 보고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단 74명뿐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거의 확실히 그것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올해 BBC에 보고하는 익명의 내부 의사들과 소식통들은 평양에서 약 550명 중 1명이 실제로 2012년 그 발생 동안 코로나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 그 소식통이 정확하다면 솔직히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나라의 나머지에 외삽한다면 북한에서 약 4만 5천 명의 잠재적인 코로나19 관련 사망자 수를 제한할 것인데 공식적으로 보고된 단 74명의 숫자보다 규모의 차수가 더 나쁜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북한 정권은 거의 확실히 진정으로 코로나19가 나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했지만 그들은 또한 분명히 북한 사회를 마침내 완전히 봉쇄하고 외부 세계의 나머지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는 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변명으로 팬데믹을 활용했어요. 2020년 8월에 정권은 중국과 러시아와의 북쪽 국경에 이른바 완충지대를 설립했는데 허가 없이 들어가거나 떠나려고 시도하는 누구든 현장에서 무조건 쏘라는 확고한 명령이 북국경을 순찰하는 북한 군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3년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사살 명령이에요. 게다가 북한 정권은 코로나19로부터 나라를 보호한다는 변명을 이용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경 전역에 걸쳐 일련의 방대한 새로운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위성 이미지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북한의 북쪽 국경을 따라 건설된 수백 킬로미터 가치의 새로 건설된 벽, 울타리, 철조망, 초소를 드러냈는데 이 모든 것이 탈북자들과 밀수업자들이 수십 년 동안 나라로 들어가고 나가기 위해 택했던 거의 모든 역사적인 산길과 경로를 봉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다공성이었던 북쪽 국경은 이후 대부분 견고해졌고 거의 아무것도 또는 아무도 전혀 건너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엄격한 사살 명령과 함께 북쪽에 이러한 방대한 새로운 요새를 건설하는 것이 정권이 남아있는 2,500만 명의 신민 중 누구라도 탈출하는 것을 점점 더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나라 내 국내 여행에도 훨씬 더 가혹한 제한이 가해졌는데 북한인들이 지방에서 지방으로 여행하기 위해 적절한 승인과 서류가 필요하고 그것들 없이 잡히면 나라의 마른 감옥 수용소 중 하나로 곧장 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2020년 12월에 북한 정권은 반동 사상문화 배격법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는데 외부 세계로부터 어떤 정보나 물건을 받는 것을 심하게 범죄화하고 누구든 정부가 승인하지 않은 휴대폰을 소지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새로운 법하에서 외국 비디오나 책을 나라로 밀수하고 유포하는 것은 공개 처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단순히 외국 비디오를 보거나 외국 책을 읽다가 잡히기만 해도 10년의 강제노동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새로운 법하에서 역사적으로 남한 드라마나 더빙하나 더빙된 미국 영화 같은 외국 영화와 쇼들은 마이크로 SD카드에 담겨 북쪽 국경에서 중국으로부터 밀수되어 비밀리에 팔리고 시청되었는데 하지만 분명히 2020년 말에 새로운 극도로 가혹한 법들이 통과되고 북쪽 국경이 훨씬 더 무겁게 봉쇄된 이후로 나라로 이러한 밀수된 외국 영화와 영화들은 사실상 완전히 멈췄습니다. 게다가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로 나라 밖으로의 탈북도 사실상 중단되었어요. 2020년에는 나라 밖으로 남한으로의 성공적인 탈북이 총 229건만 있었는데 단지 10년 전에 보였던 양의 10분의 1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과 2022년에는 훨씬 더 적었는데 전체 연도 내내 단지 63건과 67건의 성공적인 탈북 시도만 일어났어요. 1948년 이후 북한의 전체 역사에서 본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 지금까지의 추세는 꽤 비슷해 보이는데 북쪽 강들이 얼어붙는 탈출하기 가장 좋은 달들 중 일부인 1월과 3월 사이에 전체 1, 4분기가 단지 34건의 성공적인 탈북만 일어났다고 기록했어요. 이 모든 것은 2000년대 초반과 2010년대에 매년 일어나고 있던 수천 건의 성공적인 탈북과 비교됩니다. 북한은 사실상 2020년 이후로 전체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크고 아마도 가장 성공적인 감옥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새로운 법들과 그들이 북쪽에 건설한 새로운 국경만이 이 모든 것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그것들이 모두 김정은의 북한을 진정으로 폐쇄된 디지털 국가로 변형시키는 웅대한 개념의 단지 구성 요소일 뿐인데 그 안에서 북한 내의 디지털 영역뿐만 아니라 물리적 영역도 각각 완전히 고립되고 세계의 나머지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 국가의 오랜 프로젝트였어요. 예를 들어 북한에서 구할 수 있는 전화는 여러분이 익숙한 전화와 매우 다르게 작동합니다. 북한 국영 회사들의 국가가 승인한 전화들만이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이에요. 그것들은 인터넷에 연결할 수 없고 북한 밖으로 국제 전화를 걸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은 가능하게 제거될 수 없는 국가가 승인한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붉은 별이라고 불리는 북한 자체의 군용 운영 체제에서 생성되지 않은 모든 외국 파일, 앱, 클립, 텍스트, 사운드 파일을 비활성화합니다. 이 북한 전화들은 또한 가능하게 삭제될 수 없는 메시지와 활동 기록의 스크린샷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무작위로 찍을 것이고 전화의 검사는 북한 경찰에 의해 의무적이에요. 본질적으로 이 전화들은 북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북한 정권이 수용 가능하다고 간주하는 방식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쪽 국경을 가로질러 밀수된 외부 세계로부터의 외국제 전화들은 이 진정으로 폐쇄된 디지털 국가에 대한 김 정권의 욕구에 항상 문제가 되었어요. 외국제 전화들은 실제로 외부 세계로 전화를 걸 수 있었고 비디오, 텍스트, 사운드 같은 외부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을 포함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몇몇 기업가적 밀수업자들에게 큰 사업이었는데 외국제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북한 내의 가족이 이전에 탈출을 시도했던 그들의 친척과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친척이 여전히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많은 북한 가족들은 따라서 밀수업자들을 만나 외부로 전화를 걸 기회나 외부로부터 무언가를 보거나 읽을 기회를 위해 엄청난 양의 돈을 저축할 것이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닙니다. 국경을 쾅 닫고 법의 가혹함을 증가시킴으로써 북한 정권은 아마도 그것에 폐쇄된 디지털 국가 야망을 훼손하고 있던 밀수 과정을 영원히 파괴했을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들을 밖으로 빼내는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브로커들이 돕기 위해 청구하는 가격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중국 브로커들이 청구하고 있던 평균 가격은 탈북자당 2만 1,000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는데 2007년만큼 최근의 가격에서 무려 10배 증가한 것이에요. 그리고 북한이 2020년에 외부 세계로부터 극도로 봉쇄된 후 정권은 또한 중국 국경을 넘어 잡혔던 북한 탈북자들이 돌려보내지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는데 공식적으로 그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그들과 함께 나라로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인용하면서요. 현재 국경 근처 중국 내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북한 탈북자들이 1,000명 정도 있을 수 있는데 김 정권이 마침내 그들을 받아들일 때 다시 보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거의 모두 확실히 감옥으로 보내지거나 처형될 거예요. 하지만 북한이 부전이 이전보다 훨씬 더 고립된 상태로 얼마나 더 오래 남아있을지에 대한 확실성은 지금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파악하기 어려운 정권에 대한 새로운 정상적인 사태 상태일 수 있고 중국에 앉아있는 그 1,000명의 탈북자들은 매우 오랫동안 림보에 갇혀 있을 수 있습니다. 북한 내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도 이제부터는 기본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우주 안에 갇혀 있을 수 있어요. 2020년 이후로 북한이 된 세계 지도상의 블랙홀은 내부에 있는 거의 누구도 밖으로 나가거나 외부로부터 어떤 것도 들어가는 것을 효과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었는데 북한 자체의 독특한 지리와 김 정권의 법, 요새,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자체 무자비한 적용에 의해 도움을 받았어요. 외부 세계로부터의 모든 것이 이제 이전에 결코 없었던 것처럼 북한 내에서 철저히 차단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갇혀있는 1,000명의 탈북자들, 그리고 북한에 남아있는 2,500만 명의 사람들, 이들은 모두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잡은 지 12년, 그가 만들어낸 것은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 21세기의 거대한 감옥이에요. 디지털 기술과 물리적 장벽이 결합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고립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을 계기로 완성되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북한 주민들에게 탈출이란 이제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국경은 봉쇄되었고 밀수는 사라졌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끊어졌어요. 한때는 매년 수천 명씩 탈출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연간 수십 명만이 겨우 빠져나가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김정은의 북한은 그렇게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가장 통제되고 가장 탈출하기 불가능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